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454쪽 한번 보죠. 지난번에 그 우리 양도책 그림 그려가면서 매매일 때, 증여일 때 그 설명을 드렸나요? 네, 했죠. 그래서 매매일 때 양도 차익, 그 다음에 상속가 증여일 때 과세가의 차익, 그래서 어디가 더 세부담이 크다는 걸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454쪽 양도 차익 계산 한번 들어가 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구조,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구조, 이거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제일 먼저 출발점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가액, 여기서. 그 다음에 기타 여러분, 취득가액이라든지 기타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 요거를 우리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여러분? 양도 차익이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뭐가 나와야만, 양도 차익이 나와야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양도소득세 계산구에서 양도차익이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요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요거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일단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은 원칙, 뭘로 계산하냐? 실지거래가액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칙, 양도소득세는 뭘로 계산하냐면 실지거래가액에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납세 의무자나 또는 과세권자나 똑같다. 납세의무자나 과세권자 똑같이 뭘로 계산한다, 여러분? 바로 실지거래가로 양도치겠다. 그럼 실지거래가액이 뭐냐? 그냥 글자 그대로 당해 거래에서 이루어진 가액을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지거래가인 거죠. 그래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 거래한 가액을 바로 실지거래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계조사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은 요거는 양도자라는 납세의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여러분 과세권자가 이 양도자라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즉 실지거래가액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다. 그래서 요 추계조사 결정은 원칙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예외다. 예외.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셔야 된다는 걸 구분하시고요.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매매 사례 가격이 있고요. 두 번째가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고요. 세 번째가 환산 취득 가격이 있고요. 네 번째가 바로 뭐가 있냐? 마지막에 기준 시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매, 감, 환, 기 이렇게 외우는 것 하나 요령일 것 같아요. 어떻게 외운다고요? 매감, 환기. 매는 뭐를 말하고요, 여러분? 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업자. 그래서 여러분,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고 그 감정평가 가액의 평균액을 바로 우리는 감정가액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해서 감정가액이 나오겠죠. 우리 세법은 항상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감정평가사는 인정 안 하고요. 최소한 감정평가 때는 두 사람 이상한테 감정을 의뢰하고 그 두 사람의 감정서를 끊어주면은 그 감정가액을 평균액을 가지고 우리 양도차익 계산하겠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산 취득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환산가액인데 뭐로 환산한 거냐? 취득가액을 환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산가액은 뭐로 할 때만,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다 여러분? 기준시가가 있다. 자, 원래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책에 보시면 454쪽 같이 한번 볼까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을 말하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세요. 그 다음 기타 자산.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이 절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타겟가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든지 파생 상품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아니다라고 생각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뭐죠, 여러분? 기타 자산. 원칙 뭐로 적혀있어요, 여러분? 실지거래가로 적혀있죠. 실지거래가에. 근데 거기 추계가액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추계가액.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추계조사 결정 정정이라는 겁니다. 추계는 추정하여 계산한다. 그러니까 추계는 가을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하여 계산한 것을 추정하여 계산한 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추계. 누가 조사한다? 과세권자가 조사해서 양도자가 실질거래 신고를 안 하면 결정을 하고 실질거래가를 신고를 했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얘기야. 자,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하기는 5억짜리 부동산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양도자가 다운계약서든지 기타 4억을 신고했다는 얘기야. 관할 세무서는 얼마짜리 평가를 하고 있는데 5억짜리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양도자가 4억 원에 향대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했다는 얘기야. 그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겠다는 얘기. 그러면 다시 계산하는 거야. 다시 고치는 걸 바로 뭐라냐면 경정이라는 거야. 여기서 조금 하나 좀 알아둡시다. 세법에서 뭐라면 결정하고 경정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결정은 세액을 최초로 확정하는 걸 말하고요. 세액을 최초로 확정하는 걸 뭐라냐면 결정이래요, 결정. 우리 뭐가 결정됐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결정됐다. 처음 확정됐다 그 얘기야. 근데 경정은 확정된 걸 뭔가 고치는 거. 요걸 뭐란다 여러분? 경정. 그러니까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질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원래 양도소득세는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건데? 양도자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양도자가 양도했으니까. 그래서 양도자가 실질거래가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누가 결정하는가? 과세권자가. 그래서 과세권자가 처음 확정하는 걸 뭐라 한다고 여러분? 결정. 양도자 신고를 했는데 다운 신고가 있어. 그걸 고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경정. 의미 전달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결정과 경정은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정은 세액을 처음으로 확정하는 걸 말하고 경정은 확정된 걸 뭐하는 걸 말한다? 고치는 걸 말한다. 누가 과세권자가. 그래서 이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은 양도자라는 납세무자가 사용하는 게 아니야. 누가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 과세권자만이 하는 거야. 과세권자. 그럼 양도자는 뭘로 계산하라는 얘기 여러분? 실가로 계산하는 게 대원칙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추계가액에는 여러분 네 가지가 하나 있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어떻게 배우자고 여러분? 우리 이거를 매감환기. 근데 주의할 사항. 요거는 적용 순서야. 적용 순서. 그러니까 순서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배운다고요? 매감환기. 매감환기. 매는 뭐를 말하고요, 여러분? 매매사례가인데. 근데 주의한다. 매매사례가액이야. 매매사례가액. 그러니까 양도자가 실제 거래할 가격이 아니라 그거와 비슷한 거래 사례를 구한 거죠. 여러분 요거 매매사례가를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학계론에서 감정평가 배우셨나요? 아직 안 했어? 다른 과목은 진도 안 나가고 뭐하냐 도대체. 정말 안 했대. 진짜 안 한 거 맞아? 얘기가 안 되는데. 이 부동산 등 감정을 평가할 때는 감정 평가하는 방법 몇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먼저 급해서 그래.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배워? 학계론 감정평가 적용인데 제가 먼저 언급하면 세 가지 방식이 있어. 세 가지 방식이 뭐냐면 이거는 배웠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배우세요? 이게 뭐야 여러분? 수요와 공급. 저는 일명 이거를 소변 금지 이렇게 해요.
옛날에 많이 보던 거다 이거 전봇 때.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가격,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시장 가격 또는 균형 가격 또는 거래량이 되는 거겠죠. 요때에 요 방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에서 이뤄진 가격, 그 다음에 공급하는 요 원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수요, 하는 소득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거나 좋습니다. 3방식 6방법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 시장 사례, 이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가지고,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제가 아파트 305동 305동 너무 크다. 3동 505호라 합시다. 3동 505호 건물을 양도했는데 이 양도자가 신고를 안 했어. 근데 옆에서 거래한 것이 그 거래한 이루어지기 전 3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옆집에서 매매가 일어났어.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306호가 지금 현재 양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원래 이건 양도자가 이거 얼마에 양도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걸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결정했는가? 세무서장이 결정하겠죠. 그럼 양도자가 얼마에 양도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어. 그런데 요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 후 3개월 이내에 308호가 매매가 이루어진 가격이 있어. 그러면 거의 동형평형이고 구조가 같으면 시세가 거의 비슷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8호가 요 양도한 306호가 거래가 되기 전 후 3개월 이내에 308호 매매 가격이 얼마냐? 5억 원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게 있어. 그럼 요 가격을 가지고 일로 적용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매매 사례가액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 그래서 원칙 추계조사 결정 경정방 뭐다 여러분? 매매 사례가액. 그래서 비슷한 물건의 거래가 있으면 그 가격을 끌고 와서 여기다 적용하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배울 거야 이거. 근데 매매 사례가격이 없대. 자, 왜 없냐? 나는 토지를 양도했어. 토지는 가장 개별성이 강한 부동산이죠. 그죠, 여러분? 토지는 같은 필지라, 같은 지번에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그러니까 토지는 매매 사례 가격이 차이가 찾기가 힘들어. 아파트는 찾기가 쉬워. 매매 사례 가격이. 왜? 똑같은 구조니까 거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35평짜리 몇 평 A형이다 그러고 A타입이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잖아. 뭐 층수나 그 다음에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서 차이가 크지. 자, 그런 아파트 같은 거 매매 사례가를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토지는 워낙 개별성이 강하잖아. 똑같은 토지란 건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 이걸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죠 여러분? 개별성. 이걸 왜 내가 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토지는 개별성이 강하다 보니까 사례 가격을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러면 두 번째, 혹시 너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을 받은 게 있냐? 그럼 그걸 대신 쓰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매수할 때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감정평가를 받았어. 그럼 그런 게 있다면 그거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그것도 없다. 그러면 세 번째 어디로 간다 그러면 환산 취득가예요. 환산 취득. 실무에서는 이게 가장 많이 일어나요. 이런 건 실무에서 찾기가 아주 어려워요. 아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런 매매 사례가액은 아파트 정도가 아니면은 사례가액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찾아도 과거 거, 몇 년 전 거. 근데 이거는 왜냐면 요거는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양도 당시 이거 당장 외우지 않으셔도 좋은데 앞으로 해야 될 거야 이거는.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 문제 취득 안 써도 될 거야. 아마 기본서에 나오면 기본서 보면 나올 거예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겁니다. 그래서 환산가액은 뭐로 환산한다 그러면 취득가액. 자, 요거 잠깐 볼까요?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여러분. 취득을 하고 지금 양도를 했어.
근데 실질 거래 가격이 양도할 때 얼마짜리였냐? 5억 원짜리였어요. 5억 원짜리. 지금 5억 원에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양도 가격이 5억이니까 취득 가격을 실가로 계산해야 되겠죠. 양도체가 뭘로 계산한다고 여러분? 실가. 그래서 지금 양도는 지금 양도가 지금 매매했으니까 지금 실제 양도 당시 계약서에서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취득 당시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취득 당시 계약서가 어디다 뒀는지 찾지를 못하는가. 이해하시나요? 양도 당시 계약서 지금 양도했으니까 계약서가 지금 있단 말이야. 공인중개사도 갖고 있고. 근데 내가 과거에 취득할 때 계약서를 찾으니까 과거 취득한 계약서는 어디다 뒀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실가는 반드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네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증빙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실가는. 이 증빙서류의 대표가 바로 뭐냐? 매매계약서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매매계약서야. 그러니까 매매계약서가 몇 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장이 있어야 되죠. 무슨 당시와? 취득 당시 계약서 한 장과 양도 당시 계약서 한 장. 그래서 요 계약서를 가지고 뭘 증명하는가? 실가를 증명하는데 양도 당시 계약서는 있단 말이야. 근데 과거에 취득한 계약서는 어디는 찾을 수가 없어. 이해하세요? 그래서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요때 요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환산 취득. 취득 가격을 뭘로? 환산한 가격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때에 토지일 때 개별 공시지가 요게 뭐냐면 이제 기준시가가 되는 건데 이 당시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는 얼마였냐? 2억 원이었고요. 지금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3억 원이 주어졌어. 내가 취득할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는 얼마로 제시가 되어 있고 여러분? 2억 원으로 제시가 됐고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얼마로 제시가 됐냐? 3억 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증가한 비중을 따져보자는 얘기야. 몇 프로 증가했죠 여러분? 당초 얼마짜리가 2억짜리가 얼마 됐다고? 3억. 그럼 몇 프로 증가한 거야? 이게 또 어렵다 우리는. 몇 프로 증가한 거야? 50%지 뭐. 아니야 함정 없어. 뭐 이렇게 어렵게 대답이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대답하시면 돼. 50% 증가했잖아. 3억 원에서 2억을 뺀 것은 2억 원 아니고 50%잖아. 그래서 몇 프로 증가됐다고? 그럼 기준시가가 몇 프로 증가됐으니까? 50% 증가됐으니까 그에 대해서 모두 실가도 비례적으로 몇 프로 증가됐을 거 아니냐? 50% 증가된 거 아니냐 그 얘기야.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기준시가는 알아. 뭐는 모르지만 실가는 모르지만 기준시가는 안다고. 그래서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는 얼마였고? 2억.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 3억. 그러면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 2억 원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이었으니까 몇 프로 증가됐다? 50% 증가됐다. 야. 그러면 그에 비해서 모두 비례해서 모두 실가도 몇 프로? 50% 증가한 거로 보자 그 얘기야. 어렵나? 얘가 50% 증가됐으니까 얘도 50% 증가된 걸로 보자 그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걸 보니까 이제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 나왔죠 지금? 양도 당시 실가 지금 얼마? 5억 원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 3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 2억.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3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쭉쭉 나가 있죠.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 얼마를 보자는 얘기야? 3억 3,333만 3천 쭉 나갔죠. 어떻게 출제를 잘못 걸려서 끊어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준시가를 가지고 환산해서 구한 가격을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환산 취득가액. 나중에 이제 조금 난이도 높으면 이제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근데 만약에 환산 취득가액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현상이 발생하면 마지막에는 무슨 방법 사용한다 여러분? 기준시가. 그래서 일단은 시험 대비는 여러분 뭘 기억해야 한다? 매, 감, 환기를 기억해야 된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네. 뭘 더 하면 되냐? 기준시가만 이제 기준시가 뭔지만 알면 되겠죠. 기준시가는 여러분 바로 지방세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방세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준시가라 표현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이라고 했어요. 들어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엄청 강조했습니다. 시가 표준액을 모르면 지방세 과세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가 표준액에는 정의를 내리기를 제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얘는 뭐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여러분? 지방세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여러분? 지방세. 그리고 특히 이 시가 표준액은 납세 의무자가 정한 가액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라고 해서 입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뤘던 게 바로 시가 표준액이었어요. 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시가 표준액은 뭐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라고요? 지방세를 과세할 때 누가 정해놓은 가격이 이거는?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자 주의사항 실질 거래 가격이 아니라 무슨 가격이에요 여러분? 평가액이에요. 평가.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이 이거 할 때 가격과 가치 개념에서 얘는 무슨 개념이고 여러분? 가치의 개념이다. 실가는 무슨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격으로 보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학교에서 가격 가치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 가격은 몇 개가 나와 항상? 하나만 나오죠. 왜 하나만 나오냐면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합의된 가격이니까 몇 개 나오는가? 하나. 근데 가치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것 좀 했죠, 여러분. 그러면 요거는 시가 표준액은 가격이 아니야. 매매에서 이루어진 가격이 아니라 가치야, 평가. 그래서 제가 이걸 밸류라고 개념을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가치, 가격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서 결론, 시가 표준액은 뭐로 과세할 때? 지방세를 과세할 때 누가? 과세권자가 과세물건별로 뭐 하는 가격을 말한다 그러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거 매매에서 이루어진 가격이야? 아니, 과세권자가 얼마짜리로 바라보고 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지방세에 뭐가 있다면 시가 표준액이 있다면 지방세가 아니라 뭐라면 국세일 때는 뭐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준시가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거고 국세, 지방세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 이거야 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죠. 그러니까 절대 무슨 말이 못 나오죠?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못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설명한다든지 또는 종합부동산세의 국세를 설명할 때 무슨 말이 나오면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나오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래서 특히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기준시가.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기준시가는 지방세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뭐를 과세할 때? 국세를 과세할 때 과세가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서 요거는 양도자는 납세무자가 정한 가액이 아니라 누가 정한 가액이다 여러분? 과세권자가 과세물건별 평가한 가액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저 자식이 무슨 소리 하냐. 하나도 모르겠다. 406쪽 한번 잠깐 볼까요? 406쪽. 제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406쪽 한번 잠깐 봐. 그러면 거기 시가 표준액이 나와 있죠? 책 보니까 표시는 다 돼 있네 벌써? 그 누가 표시해서 책에? 406쪽에 보시면 자 놓치면 안 돼. 토지의 시가 표준액, 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토지 및 주택은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또 이거 학교에서 배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좀 학교에서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응? 안 배웠어 아직? 마지막 시간에?
누가 하죠 지금 학계론이? 맨날 내가 다 해. 짜증나 죽겠네. 그래서 자 갑시다. 제가 급한 놈이 제가 먼저 할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학계론도 중요하고 우리 세법도 중요한 거야. 부동산 이거 했는데요, 분명히. 안 한 게 뭐 있어? 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에 있는 토지와 주택의 가액을 조사해서 얼마짜리냐, 개별 주택이나 개별 토지에서 가격을 조사해서 공시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공시된 가액에 대해서 누가 공시한가 이거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가.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조사해서 정부가 평가한 가액이야 이게. 그러니까 누가 평가한 가액이야? 정부가. 그래서 정부의 기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며칠자 기준 1월 1일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조사하는가. 근데 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와 주택을 조사해야 되니까 당일날 1월 1일자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단 말이야. 다 조사해야 되니까 하나하나씩 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해서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개별 공시 지가라 합니다. 그랬어. 놓치면 안 돼.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뭐라 한다, 여러분? 개별 공시 지가. 아주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이런 게 뭔지 모른다고 큰일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주택일 때는 단독주택이면 무슨 가격이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개별 주택 가격이 나옵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야. 무슨 주택이죠, 여러분? 공동주택. 그럼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뭐라 한다,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토지는 무슨 가격이 나오고,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가 되고요. 주택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면 뭐가 나오고, 여러분? 개별 주택 가격이 나오고요. 아파트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 매년 정부가 뭐 하는가? 공시하는 거야. 그래서 원칙적으로 토지와 주택은 항상 정부가 공시한 가격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요거는 매년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가 되고요. 요거는 며칠자로 결정 공시되냐?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돼. 이제 학계론에서는 요거를 이제 어떻게 산정하는가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학계에서 자세히 배워. 그럼 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가격을 일일이 개별 1필지마다 다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하려면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생각해. 전국에 있는 모든 개별 토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을 조사하려면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싹 풀어갖고 전국을 다 내보낸 다음에 하나씩 다 조사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각 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표성과 일반성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골라. 그걸 바로 뭐라냐면 표준지라고. 이걸 왜 내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노원구 땅이 노원구야. 그러면 이 노원구 안에서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토지 하나를 골라. 이걸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표준. 이거 이제 학계에서 배워. 표준지라고 해. 그러니까 가격을 조사할 때 표준되는 토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표준지에 대해서 1제곱미터당 가액을 조사를 하는데, 1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하는데, 이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에 대해서 1제곱미터당 가격 공시한 가격을 뭐라 하냐면 공시지가라고 그래. 공시지가. 그리고 이 1제곱미터당 가액이 어떻게 나온 거다는 뭐를 근거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 표준지에 1제곱미터당 가로 나온 근거표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 비준 가격표, 토지 비준 가격표라고 이제 저는 뭐 양측으로 쓰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배울 거야. 그래서 비준 가격표, 즉 토지 1제곱미터당 가격이 나오는 요 가격을 표를 여러분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 그리고 이 공시지가와 비토지 가격에 대한 비준 가격표를
그 토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다 교부를 해줘.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나온 표준지에 대한 무슨 지가와 공시지가 토지 가격 비준표, 토지 가격 비준표를 가지고 자기 노원구 아니면 관할 부위 하나하나마다 토지 가격을 결정해. 누가 결정하는 거거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해. 그러니까 노원구 구청장은 노원구 아니면 토지 하나하나마다 뭐를 가지고 공시지가와 비준 가격 기준 토지 가격 기준표를 근거로 해서 개별 토지마다 가격을 조사. 그게 바로 뭐냐? 개별 공시지가야. 그래서 공시지가는 뭐에 대해서 나온 거고 여러분? 표준지에 대해서 나온 거고, 이 표준지를 누가 결정한가?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선하되 모든 토지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뭐를 결정한다며? 표준지를 결정한다며 그 표준지에서 1제곱미터당 가로 나온 것을 뭐라 그런다고 여러분? 공시지가라고 그래. 그래서 공시지가 누가 한 거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1제곱미터의 가액으로 공시한 가격을 공시지가래. 그럼 이걸 가지고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모든 토지, 개별 토지 하나하나마다 가격을 조사해서 공시한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래. 이거는 어디서 배우는 거다고? 학계를 할 건데 내가 먼저 급해서 한가 여러분? 오버하지 마. 또 왜 세법 하다 말고 이거 하냐? 그런 분이 계신데 제가 좀 먼저 급해서. 그래서 토지는 뭐가 나오고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주택 형태 따라서 뭐? 개별 주택가가 뭐가 나온다? 공동주택가격이 나온다. 그런데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기타 건물은 아직 오늘 현재 공시가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공시된 가격은 오로지 어디에만 나온다고 여러분? 어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나오고 주택을 제외한 건물이 있든 아직 공시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뭐를 과세하면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이 가격을, 이 공시된 가격을 우리 뭐라 표현한 거고 여러분? 뭐라 표현한 거고? 시가 표준액이라 표현한 거고, 이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국세를 과세를 할 때는 이걸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기준시가라 표현한다. 좀 이해되세요? 조금 더 예를 듭시다. 자, 제가 여러분 노원구에 아파트 하나 갖고 있어. 실제 갖고 있지는 않은데, 자, 아파트, 제가 노원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 공시를 한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5억 원으로 공시가 됐어. 5억 원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정부가 얼마를 공시했다고요? 5억 원. 그러면 이 5억 원에 대해서 재산세를 때리려고 그래. 재산세. 그럼 재산세는 무슨 세야? 지방세. 그러면 이때 재산세 때릴 때 어떤 걸 갖고 때리겠냐? 정부가 공시한 가격 얼마? 5억 원을 뭘로 끌고 오겠다는 얘기야? 시가 편익으로 끌고 오겠다 이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국세인 상속세를 때리려고 그래. 또는 증여세 때리려고 그래. 자, 5억짜리 아파트를 상속을 받았어. 5억짜리 아파트를 상속을 받았어. 근데 상속을 받았을 테니까 실제 상속을 받았으니 거래가 없죠. 거래 가격이. 그렇잖아. 매매일 때 거래가 나오는 거지 상속과 증여 때는 거래 가격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얼마짜리 상속받은 걸로 볼 거냐 그 얘기야. 그럼 얼마짜리? 정부가 공시한 가격 얼마? 5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은 걸로 봐서 이걸 뭘로 하는 거야 여러분? 기준시가를 한다는 얘기야. 이건 그래서 꼭 적어두셔야 돼요. 토지는 뭐가 나오고요? 마지막 다시 토지는 무슨 가격이 나오고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뭐가 나와요? 형태에 따라서 개별 주택가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뭐를 과세할 때는 요 놈이 뭐가 되는 거고 시가 편익이 되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뭘 때릴 때는 국세를 뗄 때는 요 가격이 뭐가 된다 여러분? 기준시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좀 되세요? 네.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배워요? 학개론.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개론 교수와 제가 어떤 내용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저없이 학개론 교수 말 쫓아가면 돼. 학개론 교수가 전공이니까.
거기다 또 세법 선생님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그러면 이제 나는 잘리는 거야. 세법 선생이 높아, 학계론 선생이 높아. 불행하게 학계론이 더 높아.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배우는데 학계론에서 배우는데 제가 지금 먼저 급해서 잠깐 먼저 기본적인 내용 설명한 거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배운다? 학계론. 그러면 이때 토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매매 사례가의 감정가의 환산 취득가도 적용할 수 없다면 마지막 뭘로 사용하라 여러분? 기준시가다. 자, 그래서 결론할게요. 양도차를 계산하는 방법 원칙이 뭐다 여러분? 실지거래가이다. 그래서 이거는 양도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평가하는가? 과세권자. 그래서 과세권자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원칙은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야? 실가야. 대원칙이야. 그런데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무신고 또는 신고를 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현상이 발생해.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봤을 때 내 실력은 80점이야. 그런데 실제 점수를 까보니까 60점이야. 그럼 인정해 못해? 똑같아. 과세관청도 얼마짜리 딱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낮게 신고했더니 그럼 그거 믿겠다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그래서 이렇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누가? 관할 세무서장,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조사하는 방법을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추계조사 결정 경정 방법이란다. 다시 한번 추계조사는 양도자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하는 방법이다? 관할 세무서장에는 과세권자가 사용하는 방법이야. 양도자는 이거 사용할 수가 없어. 이때 과세권자가 추계조사 결정 경정하는 가액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종류와 순서를 그대로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고? 이거를 우리 매감한기다. 종류와 순서 그대로 외우셔야 돼. 매는 뭐를 말하고요? 매매 사례. 글자 그대로 당의 매매에서 이루어진 사례가격을 구하는가. 두 번째 매매 사례가격이 어때? 뭘로 간다?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의 평균의 감정가격이 간다. 그것도 없다. 마지막 세 번째 뭐로 간다? 환산취득가액. 그것도 없다. 그럼 마지막은 최후에 뭐야? 기준시가. 최후에는 기준시가야. 이거를 가지고 양도체계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걸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 어디로 오시냐면은 454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455쪽. 자, 이걸 설명하느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야, 이거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거 설명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맨 처음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요걸 꼭 좀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대원칙이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양거래번 실지거래값이다. 그럼 우리 이제 실지거래값 양도체 계산해보자 그 얘기야. 그러면 출발점이 뭐죠 여러분? 양도가요. 요거를 뭘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가로 하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빼는 모두 취득가액도 뭐로 해라는 얘기야? 실가로 하라 그 얘기야.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 발생했던 그것도 뭘로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실가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양도체를 계산할 때 뭘로 계산한다 해서 실가로 한다는 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빙서류는 몇 장이 있어야 되냐? 2장, 최소 2장. 어느 당시?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1장과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1장. 몇 장이 있어야 돼? 2장.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 여러분, 우리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에서 베란다를 확정할 수 있죠? 응? 베란다 확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분양을 받을 때 베란다를 확정했으면 좋은데 분양을 받을 때는 베란다를 확정을 안 했어. 근데 이제 우리 애가 크는 거야. 애가 크니까 이제 애 살림살이가 넓어지고 애 살림살이니까 애 방이 적어지고 애 방이 넘은 게 애가 이제 데모하죠. 내 방을 넓혀달라고. 그래서 뭘 확정해? 베란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부동산을 보유한다고 해서 베란다를 확정했어. 이건 어느 당에서 발생한가? 보유당에서 발생한 거죠. 그럼 이때에 그 베란다 확정 비용도 보유하는 것에서 발생한 뭐에 해당하는가? 필요 경비에 해당하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그것도 양도체 개태 베란다 확정 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뭐가 있어야 된다? 증빙서류. 이때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의 대표가 뭐가 있느냐?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가 발급한 뭐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이런 것만 법에서 인정하는 것만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된 말로 그 문방구에서 그 간이 영수증 있죠, 여러분. 문방구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인정 안 돼. 또 여러분 뭐 은행 간의 거래 이체, 은행 계좌 이체 이런 건 인정됩니다. 근데 이거는 별도 서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거래 확인서 발급해야 발급했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세금 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소득세법상 계산서라든지 법인세법상 계산서 이러한 법정 서류만 인정해 줍니다. 이게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거기 양가리 이번에 보시면 자 양도가액을 실가라라.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왔죠, 여러분? 실지양도가액이 나와 있죠. 그다음 두 번째 뭐를 빼는데? 취득가액을 빼는데 취득가액도 뭘로 알아? 실지거래가라라.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실지취득가액이 나와 있죠. 나와 있나요? 예.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양도비가 있죠. 지금 박스 보고 있어야 되는 이때에 요 기타 필요 경비가 바로 뭐를 말하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이거 요 양가래 보면 실지거래 양도세 계산이 있죠, 여러분? 별표 3개, 시뻘게 표시해. 일단 2018년도 역시 출제 대상이야.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이야. 그래서 양도 차익을 뭘로 계산할 때는 실가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무슨 가액에서? 실지 양도가에서 실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포함한 금액 더한 금액을 어디서 빼라 그러면 실지 양도가에서 빼라. 이게 바로 뭐다 그러면 실지 거래가의 양도 차익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번 잠깐 볼까요? 1번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 양도 실지 양도를 말하죠. 자, 실지 양도가액은 해당 이게 뭐야? 해당 자산의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밑줄 양도 당시죠. 누구와? 도자와 수자, 계약 당사자를 말하죠. 그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뭐한가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여러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로 증명하라? 양도 당시 매매 계약서를 증명하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취득 당시 필요 경비가 있죠, 여러분. 기업 취득 당시 실지 거래. 요거는 뭘로 입증하라? 취득 당시 매매 계약서를 입증하라 합니다. 그럼 실제 취득가액 어려운 거 아니죠? 밑줄. 자산의 취득에 실제 소요된 가액 밑줄 하나. 근데 취득하는 형태는 여러분 크게 우리 세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것이 자 밑줄 매입가액이죠. 매입가액. 매입 원가로 되는데 매입가액. 그래서 요 취득 형태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어디다 표시해야 되나? 취득하는 형태는 매입이 있고 건설이 있고 기타 상속이나 증여 등이야 무상취득 몇 가지로 구분하냐? 세 가지로 합니다. 취득한 우리 세법상 취득하는 형태는 몇 가지냐면 세 가지야. 돈 주고 샀을 때 무슨 가격? 매입. 그럼 이게 바로 실제 매입 가격이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 양도를 했는데 이 양도한 물건이 뭐냐면 내가 직접 신축한 건물 양도했어. 그래서 이 건설은 뭐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 신축.
그럼 이때는 뭐가 나오냐? 건설 원가가 나와요. 나 이 건물 얼마 주고 졌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여러분 무상 나는 무상으로 취득했어. 그럼 여러분 무상 취득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죠? 상속과 증여. 근데 상속과 증여는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내가 건물 진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상속과 증여가 나오면 여러분 이때는 뭐냐? 취득 당시의 시가입니다. 시가. 그래서 실제 취득 가격은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실제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왜 이래 빨리.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 돈 주고 샀어요. 매입했으면 무슨가요? 실제 매입가에. 건물을 건축했어요. 무슨 원가 여러분? 건설원가. 나 상속을 받았어요. 증여받았어요. 뭐 여러분? 취득 당시 시가. 요것도 좀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네요. 여러분. 항상 상속과 증여는 무슨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죠? 여러분? 시가 과세가 대원칙이에요.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험에는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가 신축한 건 단 한 번도 아직 나온 적은 없어. 그래서 실제 취득 가격은 취득 형태로서 매입 가격, 건설원가, 취득 당시 뭐 여러분? 시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거기 책에 있네요. 뭐 취득세 등 기타 부대 비용을 뭐한 금액 더한 금액. 여기 밑줄 취득세가 가장 기타 필요 경비죠. 뭐. 기타 마지막 밑줄 일체의 취득 부대 비용을 뭐한 금액 합한 금액 이게 기억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을 봅시다. 자, 여러분, 자 기억은 여러분 앞에다 적으세요, 여러분. 취득 당시 가액 취득 당시 기억 앞에다 적어 취득 당시. 그다음에 보유 당시가 바로 뭐냐면 자본적 지출액.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은 앞에다가 적어. 보유 단계. 그 다음에 여러분 455쪽 디귿에 보시면 뭐가 나와있죠 여러분? 양도비가 나왔죠. 이건 무슨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야? 그렇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야. 그러니까 이거 실제 필요 경비는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실제 취득가에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뭐 자본적 지출에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뭐 양도비 몇 가지로 구분해요? 세 가지로 구분해. 이때 요 실제 필요 경비의 범위를 물어볼 때 여러분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자본적 지출액이야. 여기서 나오면 어디서 물어본다고요? 자본적 지출액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어. 여기서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돼. 그러면 출전이 못 맞추게 하려면 어디서 물어보냐면 취득 당시 실가 기억에서 물어봐. 그러니까 어렵게 내려면은 실제 취득 가격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를 물어보고 쉽게 내려면 뭘 물어본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 물어봐. 그럼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실제 취득 가격이 된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간을 많이 투입하면서 하는 거야. 나중에 본 내용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설명하기 힘들어. 자,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게 뭐냐?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수선비라고 그래요. 수선비. 그 다음에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 거기 양도비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근데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온다고 여러분? 요게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여러분? 수선비랍니다. 근데 이 수선비는 그 지출한 수선비가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서 상대적 중요성이 큰 거를 우리 뭐라 표현하냐면 자본적 지출액이라 그러는 거고요, 여러분.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상대적. 그러면 이걸 바로 뭐라 하냐면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해요. 자, 요 용어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은 자산을 뭐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당에서 발생한 뭔데? 수선비인데 그 수선비 이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서 상대적 중요성이 큰 걸 뭐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자본적 지출에 상대적 중요성의 적은 걸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요 용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일 때 차이점이 뭐냐면요.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얘는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라는 게 양도차익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뭘로 분류가 되면? 자본적 지출액으로 분류가 되면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실제 필요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뭘로 처리하면? 수익적 지출액으로 하면은 이때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를 줄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부동산,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는 당에서 수선비가 발생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얼른 몰고 가야 돼? 여러분은 일로 몰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은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래? 일로 몰라고 그래? 걔는 관할 세무서장 일로 잡으려고 그래.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분류가 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뭘로 분류가 되면 수익적 지출액으로 분류가 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자본적 지출이고 어떤 게 수익적 지출이냐 이제 시험에는 이제 요게 나오는 거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사례와 수익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사례를 들어놓고 여러분한테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니 없니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출전에 이렇게 비용을 제시하면 그게 뭐가 되면은 자본적 지출에 분류가 되면 필요로 공제받을 수가 있는 거고 수익적 지출에 분류가 되면 필요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이겠죠. 자, 제가 PC를 갖고 있는데요. 오래됐어. 오래가 돼갖고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버벅대 있죠. 뭐 한번 뿌팅 걸면 시간에 밥 먹고 나와야 돼. 커피 한 잔 마시고 온다. 뿌팅 걸면. 그 인터넷 한번 클릭하고 나면 딴짓하고 와야 돼. 그 정상적 작동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성능을 갈기 위해서 아예 기판 자체 메인보드를 싹 바꿔버렸어. 기판을 다 드러내버려 딴 걸로 바꿨어. 그럼 이건 중요한 수선비죠, 여러분. PC 전체 성능을 개량시킨 거였잖아. 근데 여기 PC에다가 무슨 액세서리 같은 경우를 설치했어. 그럼 이건 중요한 비용은 아니죠. 중요한 비용은 뭘로 잡는 거고? 자본적 지출에 잡는 거고 그냥 자잘구리한 비용은 뭘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수익적 지출에 잡는 거죠. 자, 내가 베란다 확장했어. 증축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고 그거는? 자본적 지출이 되죠. 그러면 그 증축할 때 들어간 비용이나 베란다 확장할 때 들어간 비용 공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자, 이번에는 제가 우리 집 조명을 싹 바꿨어. 옛날 정부에서 지금 LED 조명으로 싹 바꿔버렸어. 그럼 LED 조명으로 바꾼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이야, 수익적 지출액이야? 그 아파트 가격에서 조명을 바꾸는 비용이 적지는 않지만 전체 아파트 가격에서 그 조명 교체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 작아? 작겠죠.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얼마 이상이 되면 자본적 지출액으로 분류하고 얼마 이하면 수익적 지출액으로 분류하라고 일정한 기준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편한데, 저도 편한데 이게 어떤 일정한 기준 금액을 가지고 일정 금액 초과하면은 자본적 지출액, 일정 기준 금액 이하면 수익적 지출액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여러분? 상대적. 이래서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제시하면 우리가 정리할 뻔한데 절대적 조건이 아니라 상대적.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관할 세무서가 가장 시비 거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뭘로 잡았는데?
자본적 지출에서 양도세 계산해서 양도세를 주고버렸단 말이야. 근데 세무서에는 야 이거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 못하겠다. 그럼 얼른 몰고 갔어 세무서는. 그러면 이때 양도세 추징 들어와버려. 그러니까 특히 뭐 수선비는 관할 세무서 확인을 받는 게 유리해. 세무서장아, 나 양도세 계산할 때 요런 비용을 자본적 지출을 잡을 수 있는 거냐 없냐 그런 걸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근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잡았다가 나중에 관할 세무서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나는 양도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추징이 들어오고 또 뭐가 들어올까 여러분? 그죠? 가산세가 들어와 버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도비 잠깐 봅시다. 양도비는 글자 그대로 자산을 뭐하기 위해서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실지 그런 양도세 계산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1년 내내 이거 갖고 실험할 겁니다. 네, 좀 카메라 등을 통해서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